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얼굴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는 조금 처음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브리꼴레르라고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말에 얼레리 꼴레리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주로 얼레리 꼴레리는 사람들한테 어떨 때 쓰나요? 놀릴 때 쓰죠. 예, 그런데 왜 그러면 놀릴 때 얼레리 꼴레리라는 말을 쓸까요? 저도 심심해서 한번 그 어원을 찾아봤는데 얼과 꼴이 안 맞는 사람한테 얼레리 꼴레리라고 하더라고요. 꼴 좀 보라, 뭐 꼬라지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 브리꼴레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저 사람이 이제 인류학자 중에 그 레비 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저분이 쓴 책 중에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몇 권 있는데, 야생의 사고라고,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 그 미술 시간에 꼴라주 기법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시죠? 예,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브리꼴레르는 뭐냐면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해 봤더니 건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인데 집을 주변에 가용한 도구를 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집을 짓는 걸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혹시 맥가이버 아세요? 맥가이버를 아시는 거 보면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예. 그 맥가이버가 문제 상황을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하나요? 책상에서 이렇게 매뉴얼을 찾은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가서 현장으로 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예,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그죠? 그래서 이 브리꼴레르라는 개념은 이제 현재 가용한 지식이나 도구를 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문제를 임기응변력, 뭐 어떤 즉흥적 판단력 뭐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상황을 탈출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브리꼴레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뭐 적당한 말이 없어서 제가 그냥 브리꼴레르라고 했는데, 자, 여기 예를 들면 이게 훌라후프잖아요. 예, 훌라후프가 이렇게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운동 도구인데, 예? 훌라후프 사장님이 이제 훌라후프가 더 이상 안 팔려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밭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쟤를 좀 크게 만든 다음에 반을 잘라가지고 어디다 팔아먹어요? 비닐하우스 지대로 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도구인데 상황과 맥락, 문제 상황에 따라서 얘가 이때는 이렇게 쓰고 저 때는 저렇게 쓰고. 자, 예를 들면 이게 레이저 포인터거든요. 근데 제가 맥주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오프너가 없어요. 그럼 뭐 이로 따도 되지만 이가 상할 것 같아서 얘를 맥주 따먹는 오프너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원래 용도는 레이저 포인터였는데, 그러니까 브리꼴레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협 앞에 있는 주어진 도구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원래의 목적대로 그대로 쓰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도구가 한계가 있잖아요. 문제는 저렇게 발생했고, 그러니까 문제와 이 도구를 끊임없이 대화를 시켜요. 그래서 얘를 이 문제 상황에 맞게끔 변형해가지고 적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인재들을 브리꼴레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기 방망이가 있는데 여러분, 방망이하고 몽둥이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어떤 걸 몽둥이라고 그러고 어떤 걸 방망이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방망이는 태어날 때부터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얘는 빨래 방망이, 빨래할 때 쓰고, 야구 방망이는 야구할 때. 몽둥이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엄마가 급하면 아무거나 집어주고 몽둥이를 쓸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정해진 용도를 다른 방식으로 자유자재로 변형해서 쓰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인재들을 브리꼴레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영어로 북스마트하고 스트릿스마트라고 써 있는데, 북스마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는 스마트해요. 예? 그런데 실제 현실에 나가서 주어진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는데 잘 해결할 수 없는, 머리는 똑똑하나 문제 해결력은 없고, 왜냐하면 실제 해본 게 없으니까. 그거에 약간 대조되는 말이 이제 영어로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몸으로 체험적으로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예? 저도 학위를 받고 석사 박사를 받고 S기업에 가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아, 석사가 돌석사일 수도 있겠구나. 아, 박사가 돌을 갈다 얇아지면 열불박자가 될 수 있겠구나. 책상에서 공부 열심히 했으나 책상에서 공부한 지식이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 정말 진짜 지식인이 어떤 지식인일까? 인재는 어떤 인재여야만 우리 현장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실전형, 체험적 인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레비 스트로스라는 그런 인류학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전문가, 제가 이제 관심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여러분 아이 자제분들도 다 전문가로 키우고 싶죠? 네. 근데 전문가의 정의는 전문적으로 문외 아닌 사람이 전문가인 건 아세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한우물을 팔아 이거는 진리지만 앞으로의 전문가는 한우물 파다가 매몰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우물 파는 건 진리지만 옆으로도 파봐라. 그럼 옆에 전문가가 또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자꾸 만나는 거예요. 공부는 망치다 전 시간에 제가 소통과 공감, 연결과 협업, 융합 이렇게 자꾸 하라는 이유도 내 걸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 거하고 만나서 자꾸 접목을 시켜서 또 다른 지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이 많은 위기를 갖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위기의 실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이제 나 혼자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업으로 따지면 다른 기업과 또 다른 기업 이렇게 자꾸 융합, 협업하고 사람과 사람이 협업하고 그래서 지식과 지식 이런 것들이 계속 만나서 제3의 지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런 융합형 인재. 앞으로 여러분의 자제분들도 저런 인재들이 좀 길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융합형 인재인 브리꼴레르가 어떻게 지식을 창조하는지 간단하게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식의 연금술사가 또 브리꼴레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지식을 만들어내고 싶지 않나요? 안 만들어내고 싶으신가 봐요. 자, 여기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전문가가 네 가지 전문가예요. 첫 번째 보시면 멍청한 전문가는 뭐냐면 매뉴얼 참고형, 의존형 전문가라서 매뉴얼에 없었던 현상이 나타나면 속수무책으로 멍 때리는 전문가예요. 저런 전문가 진짜 많아요. 두 번째 전문가는 좌정간천이 뭔지 아시죠? 한우물 파다가 매몰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래서 답답한 전문가, 자기 분야 이외에는 전문가가 아닌. 밥맛 없는 전문가가 제일 문제예요. 근데 왜 저러냐면 저 사람은 머리는 스마트한데 가슴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왠지 이렇게 보면 재수없어 보여요. 밥맛이 없어 보이고. 저 사람들을 싸가지 없는 전문가라고도 그래요. 저게 우리 사회에 공감 능력이 없는 전문가가 생기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네 번째는 무늬만 전문가는 뭐냐면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따라가 보면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전문가에 따르면. 따라가 봤더니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런 겉만 전문가인 사기꾼.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행세하는 시대에 진정한 전문가가 누구인지를 잠시 서두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2007년 4월 11일, 그래서 그걸 4.11 사태라고 그래요. 저 집에 이제 학교에서 집에 가다가 잠깐 졸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제가 진짜로 갈비뼈 이쪽에 7개 부러졌어요. 여기 5개 부러지고. 그래서 제가 사하라 사막에서 마라톤을 뛴 이유도 이게 40도에서 부러진 뼈가 견디는지 실험하러 갔다 온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하지만
그 갈비뼈 이게 부러져가지고 이제 갈비뼈 전공 의사가 누구예요? 갈비뼈를 전문적으로 보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흉부외과 의사. 그러면 흉부외과 의사한테 제가 팔이 아파가지고 팔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이 팔뼈는 자기 전공 뼈의 경계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자기가 전공한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팔뼈가 부러지면 누구한테 가요? 정형외과. 자, 그럼 교통사고 나면 제일 아픈 데가 또 어디가 제일 아플까요? 예, 목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정형외과가 그건 또 자기가 전공한 뼈의 경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뼈는 누가 봐요? 예, 신경외과.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각자 자기 맡은 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요. 그래서 제가 또 어디가 아프냐면 미치겠는 게 이 갈비뼈하고 팔뼈 요 사이뼈가 아파. 이 목뼈하고 팔뼈 사이뼈. 요 사이가 아픈데 저 물음표 있잖아요. 사이가 아픈데 사이뼈를 전공하는 의사가 병원에 없어요. 제가 그걸 뼈저린 뼈 아픔을 체험하고 만든 세계 최초의 전문가가 저 사이 전문가예요. 사이 전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브리꼴레르는 바로 사이 전문가예요. 내 전공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만나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그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그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 차이를 통해 서로 배우고, 예? 그런 전문가가 사이 전문가예요. 여러분 자제분을 사이 전문가로 길러야 돼요. 자, 답답한 전문가는 이것도 제가 실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이 파리학과 1학년 때 입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파리학과 1학년 때는 파리학 개론을 배우죠. 예. 혹시 개론책 읽고 막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요? 눈물 흘린 사람이 있어요? 감동. 예. 예, 개론 책은 체험이 없이 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파리 앞다리론 배우고 3학년 때 파리 뒷다리론, 4학년 때 파리 인턴십. 그래서 이제 파리 학사 자격증을 따고 졸업하면 이제 파리학과 학생은 이제 모든 걸 알 것 같다 이렇게 깨달아요. 그러나 학사의 정확한 정의는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파리 학사예요. 자, 두 번째, 학사가 석사 대학원에 입학하면 이제 파리 전공을 선택하죠. 앞다리를 전공하거나 뒷다리 전공하거나. 그래서 앞다리 전공한 석사는 앞다리를 떼가지고 실험실에 가서 2년 동안 연구한 다음에 졸업하면 파리 앞다리의 움직임이 파리 몸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런 논문. 그러니까 석사한테, 앞다리 전공한 석사한테는 절대로 뒷다리를 물어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앞다리 전문가예요. 이때부터 이제 전문가가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끼리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석사는 이제 뭘 모르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깨달으면 석사가 된대요. 박사는 앞다리의 세부 전공을 더 파고들어서 관절이나 발톱이나 이렇게 앞다리 발톱 전공을 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남들도 다 모르는 걸 깨달으면 박사가 된대요. 저같이 이제 파리학과 교수가 되려면 파리 앞다리 발톱에 낀 때를 전공해야 돼. 때. 그래서 파리 앞다리 발톱 때 학술대회가 가지고 막 때끼리도 서로 싸고 막, 예? 이렇게 파리에서 점점 전공이 나뉘어가지고 이제 때까지 갔을 때 파리 전체를 아는 전문가는 없고 파리 부위별 전문가만 대량 양산되고 있어요. 이 전문가끼리 소통이 안 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저는 저런 거에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파리 전체를 아는 조망력 있고 해안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 전문가 사이의 차이를 존중해주고 그 사이에 소통을 하고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어요. 자, 밥맛이 없는 전문가 사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식 산부인과 의사인 건 아세요? 네. 제가 세계 최초로 지식 임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지식 자연분만 유도, 지식 낙태수술 방지법,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 봤어요? 이렇게 남다른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지식이라는 개념하고 산부인과라는 개념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한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저는 세계 최초로 갖다 붙여요. 융합. 그러니까 뭐가 탄생했어요?
지식, 산부인과, 의사. 세계 최초의 단어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든 거에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세계 최초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식, 임신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저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고 진리요 길이에요. 여기는 경쟁 상대가 없어요. 문제는 한국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저를 의사로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다가 지식 산부인과 의사라고 써놨더니 한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의사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의사다 그랬더니 그럼 의사 자격증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만든 건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냐고. 자격증이 없으면 의사 자격증을 따라는 거예요. 의사 자격증이 없이 의사라고 하면 사기죄로 걸린다고 실제로. 예? 정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색채의 마술사 샤갈은 마술사 자격증 있냐? 어? 윤봉길 의사는 그럼 의사냐? 예? 이렇게 정말 우리 주변에 진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저런 사람들을 대응하는 방식을 알게 됐어요. 저 사람들한테도 저런 개념 없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저 사람도 그냥 떨어져요. 예. 그래서 어이없다는 듯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고 어쨌든 당신은 의사가 아닌데 의사라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대중을 상대로 저보고 공개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제가 공개 사과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공개 사과예요. 공개 사과. 예? 그랬더니 더 이상 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재수없는 전문가 사례예요. 예? 예. 진짜로 우리 주변에는 자기 분야의 세계 최고의 전문가지만 다른 사람의 전문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등의 마음을 열지 않고 화살을 날려가지고 그 전문가한테 산산조각, 꾸는 꿈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가슴에 상처를 내는데 전문가적인 기질을 발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재수없는 전문가, 밥맛이 없는 전문가예요. 예? 이런 전문가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 타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가 하는 일 이외에 타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없어요. 예? 자, 이게 르네 마그리트라고요.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가 데페이즈망이라는 기법을 개발했어요. 이게 브리콜레르가 지식을 창조하는 방법이에요. 익숙한 이미지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 낯선 융합이 탄생하는 걸 전문 용어로 데페이즈망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봐보세요. 공하고 개하고 사과를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익숙하죠? 다 아시는 거죠? 근데 갖다 붙이니까 세계 최초로 공개 사과라는 이미지네이션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익숙한 걸 낯설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예술가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최초로 익숙한 걸 낯설게. 그게 창작이에요. 창조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긴 제가 생략하고요. 제가 이제 브리콜레르를 길러내기 위해서 설립한 대학이 드리대학교라고 있어요. 4년제 정규대학에서 가르칠 수 없는 교과목을 제가 개발해서 저질러학과. 예.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앉아서 위대한 생각, 아이디어를 많이 낸 사람이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나가서 작은 실천이라도 진지하게 반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려고 해요. 제가 실제로 조만간에 오픈할 거예요. 드리대학교에 부속 고등학교도 있어요. 아님 말고라고. 예, 중학교는 들이대는 중, 예, 초등학교는 애당초, 유치원은 동심원, 이런 거 다 제가 만들 거예요. 예? 어느 목욕탕 간판에 가면 이런 말이 써있어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예? 여러분, 아이가 재능의 꽃이 필 때가 옵니다. 어떤 아이는 봄에 꽃이 피어야 되고 어떤 아이는 가을에 꽃이 피어야 되는데, 가을에 꽃이 핀 아이를 또 봄에 꽃이 핀 아이하고 비교해가지고 학원 더 보낸 다음에 봄에 꽃이 피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는 꽃 피고 나면 그냥 져버려요. 예? 예, 제가 아는 친구가 만든 이태리 때타올 선물이에요. 다 때가 있다. 예. VIP용 때타올은 금색으로 만들었어요. 다 때가 있다. 그렇게. 예?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는 작은 아이디어인데 재밌잖아요. 예? 자, 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광고 아시는데, 남자가 저 바깥에 있는 오토바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 아, 저거 내가 영어로 써 있어요. Someday, 언젠가
I will do it someday. 나 언젠가 저거 탈 거야. Monday, Tuesday부터 Sunday 안에 someday라는 요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전화하고 야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언제 한번 밥 먹은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톨스토이가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뭡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하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서 행복해지고. 내일 운동하겠다는 사람 내일 운동합니까? 비가 오니까 비가 나를 보호하사 내일부터 해야지. 운동하기로 결심하셨으면 비가 오나 마나 나가서 운동하시면 거기 비 오는 날 뛰는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비 맞으면서 운동해 보셨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100km 마라톤을 뛴 적이 있어요. 100km 마라톤 뛰어보셨어요? 100km 마라톤을 뛰었는데 고백하면 음주 마라톤 뛰었어요. 저는 100km 마라톤을 3일 동안 내내 1등하는 사람은 목적지 출발지와 목적지밖에 안 보이지만 저같이 뒤에서 제주도 풍광을 경험하면서 뛰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목적지에만 가는 게 상책이 아닌 거예요. 가면서 경치도 감상하고 좀 법에 위반되지만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이런 건 나중에 TV에서 좀 안 나오게 해주시면 자 아무튼 언젠가는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지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행을 떠나시고 지금 운동하시고 지금 옆에 사람한테 전화하시고 지금 맛있는 거 드시고 내일 여러분 제 강의를 너무 감동적으로 듣고 나가시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재밌게 강의 들으시고 재밌으면 크게 웃어주시고 박수도 막 여기가 떠나도록 치시고 박수 칠 날도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제가 쓴 글씨예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몸에 때만 낍니다. 교보문고 간판에 한때 이런 말이 붙은 적이 있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자주 가는 곳, 내가 읽는 책이 너를 말해준다.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이 브리꼴레르가 되려면 3가지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자꾸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 전에 만났던 사람과 2년 전, 3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바꾸지 않고 인간관계가 똑같으면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은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년 365일 계속 가보는 데만 가보면 여러분의 행동 반경이 안 바뀌니까 여러분의 체험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바꾸는 방법은 안 가본 데를 자꾸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물학적으로요, 그 움벨트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움벨트. 그게 뭐냐면 풍뎅이가 사는데 얘는 요 우물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평생. 그 얘가 생각하는 주관적 인식의 세계는 여기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딴 데로 가봤더니 난생 처음으로 어떤 세상을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를 자꾸 떠나봐야 다른 걸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돌아가시까 대구를 떠나본 적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대구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러분이 읽는 책. 제가 공부하는 망치사 할 때도 책과의 마주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책을 읽어야 다른 지적 자극에 뇌세포를 자꾸 이렇게 찔러서 머리가 이렇게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브리꼴레르가 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렇게 체인지로 만들었어요. 체험,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거.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지금까지 인맥을 바꿔야 되고, 물론 지금까지 인맥을 다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인맥 유지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나한테 자꾸 불편한 자극을 주고 나한테 뭔가 깨달음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내 전공 분야와 무관한 책도 자꾸 읽어야 전공에 갇혀가지고 전공 쪽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에 낯선 생각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첫 글자를 따가지고 최인지가 영어의 최인지하고 발음이 똑같죠? 네. 이게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단어예요. 저게 유영만의 최인지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의 허가업 샴푸로 쓰시면 걸려요, 저한테. 예? 저의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세계 최초로 조합을 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시켜서 저의 허가업 샴푸로 쓰는 사람들을 뒷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예? 예. 그런 식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라는 게 뭐냐? 저 최와 인과 지는 따로 떨어져 넘어 여러분이 다 아는 익숙한 단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계 최초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낯선 생각이 시작되는 거고. 그러니까 브리꼴레르가 바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익숙한 지식, 익숙한 단어, 익숙한 도구를 낯선 방식으로 끊임없이 조합을 해보고 편집해보고,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뭔가 기존과 색다른 지식을 자꾸 이렇게 창조하는 융합형 인재나 지식의 연금술사, 이게 저는 브리꼴레르라고 생각해요. 저긴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는 천지인을 이런 걸 만드는 적이 있어요. 인간이 지는 땅에서 경험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천은 하늘로 향하는 욕망. 여러분도 다 뭔가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꿈과 목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지식이 있죠. 그 다음에 해보는 체험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하늘로 하늘이 바로 목표나 지향하는 꿈이니까 그 꿈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내가 땅에서 경험하는, 공부하는 모든 것을 다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저걸 만드는 이유는 한 인간의 창의성은 여러분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의 총합을 전문 용어로 교양의 두께라고 그래요. 이 교양의 두께가 두꺼운 사람이 창의력이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디어의 정의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디어의 정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존의 것의 새로운 조합, 이게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이디어 많은 사람의 특징을 한번 잘 봐보세요. 기존의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제까지 땅에서 경험한 모든 경험의 총합을 기존의 것이라고 그래요. 책 읽은 거, 영화 본 거, 사람 만난 거, 장사하다 말아먹은 체험, 어디 산에 가본 거, 이런 체험의 두께가 두꺼운 사람이 기존의 것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이게 창의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창의성의 원료야. 그 다음에 새로운 조합은 뭐냐면 이 기존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도 섞어보고 저렇게도 섞어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창의력의 핵심은 기존의 것이 많은 사람이어야만 새롭게 조합할 가짓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기존의 것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계속 창의력 향상시키는 기교 기법을 가르치면 창의력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니까 나올 게 없잖아요, 안에서. 그러니까 김이 나오는 거예요. 나올 게 없으니까. 예? 김이 나오는 이유를 알겠죠, 이제? 나올 게 없으니까 쥐어짜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식을 만드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1번에는 개념이 있고요, 2번에는 이미지, 3번에는 비디오, 4번에는 오디오. 우리 주변에 보면,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최근에 영화 뭐 보신 거 있나요? 그 영화를 보시고 저는 꼭 항상 하는 습관이 있어요. 영화를 보고 명대사가 있으면 그걸 한 두세 정도 뽑아요. 두세 가지. 그래서 그거를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강연할 때 써먹기도 하고, 그 명대사를 또 책을 쓸 때 인용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아까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서 인생 최고의 감독은 우연이다. 제가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여러분하고 저도 오늘 우연히 만났잖아요, 그죠? 우연히 마주친 가운데서 새로운 깨달음, 뉘우침도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연이라는 그 대사를 보고 영화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예? 그 명대사를 편집해가지고 메시지를 만들고, 개념, 예? 그 장면이 나오는 영화의 이미지를 따가지고 그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편집하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식이라는 것이 이미지로 존재하기도 하고, 공개사과 이런 것처럼
메시지, 책에 있는 그 글 있잖아요. 그걸 메시지. 문장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텍스트로. 그 다음에 노래, 소리. 여러분 노래 들으면 가사가 정말 심금을 울리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 가사만 잘 봐도 너무나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오디오. 그 다음에 비디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서로 뒤섞이면서 엄청난 지식들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거예요. 자,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눈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네 가지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아까 제가 그랬죠. 사하라 갔다 와서 쓴 책. 울고 싶을 땐 사하라로 떠나라. 이 책을 썼는데 또 밥맛 없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악플을 달더라고요. 왜 꼭 사하라까지 가서 울어야 되냐고. 그래서 안 가면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바로 차단시켰어요. 아무튼 제가 책을 쓰는 방법은 기존에 이미 있는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메시지를 편집, 가공해서 저의 목적의식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책을 열심히 써서 정말 자꾸 유명해지니까 자꾸 정치권에서 유혹이 와요. 정계 진출을 하지 않겠냐고. 여담이지만 저는 정치권에 진출할 수가 없어요. 관심도 없지만. 왜냐면 저는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네.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여러분 교재에는 나와요. 독창성이란 들키지 않은 표절이다. 그래서 저는 책을 쓸 때 여러분이 주로 만져보지도 않을 만한 책에서 아이디어를 훔쳐다가 리믹스 시켜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오리지널은 없는 거예요. 예? 이미 있는 것을 편집, 가공해서 나의 방식으로 재가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카소도 그랬잖아요. 훌륭한 예술가는 카피, 베낀다.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예. 제가 보니까 석사는 카피, 박사는 스틸 이런 것 같아요. 먼 데서 훔치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것 같고 박사는 가까운 데서 베끼기 때문에 석사는 석사 논문 표절에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예. 예. 저는 주로 책을 쓰는 방법은 여러분이 주로 이렇게 만져보지도 않을 만한 책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훔쳐다가 이렇게 리믹스 시키면 소스 박멸 창조. 예, 그래서 아직도 한 번도 표절에 걸린 적이 없어요. 예, 이건 농담이고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Nothing is original. 오리지널은 없습니다. 세상에. Everything is remix. 뭐예요? 다 모든 창조는 뒤섞은 거예요. 비빔밥처럼. 원료가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창의성은 새로운 걸 생각하는 능력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새로운 건 없습니다. 새롭게 보일 뿐인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원료가 풍부하냐? 원료가 바로 뭐냐? 내가 직접 경험한 것, 내가 간접적으로 책을 읽은 것, 내가 사람 만나서 깨달은 것, 내가 영화 본 것. 그래서 주말이면 영화 한 편 보시고, 영화는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많은 깨달음이 얻을 수가 있어요. 현실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상상력의 보고이기도 하고. 제가 개발한 소주 정수기예요. 예? 이것도 창조예요. 소주하고 정수기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익숙하지만 갖다 붙이니까 세계 최초의 소주 정수기가 탄생하잖아요. 예, 저는 소주를 죄송하지만 고등학교 때 일찍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것도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고백하는데 뭐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지나갔는데. 그래서 저는 소주를 못 마십니다. 지금. 저같이 소주를 못 마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뭐예요? 체인지의 인.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가슴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측은지심, 공감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주를 못 마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소주를 어떻게 하면 마시게 할까? 그래서 소주 가습기를 개발해서 기체 상태로 코로 흡입하게. 예, 저런 걸 틀어놓고 주무시면 그 이튿날 출근이 불가능한. 예? 이게 그냥 재밌어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자, 소주는 액체 상태로 입으로 마셔야 된다. 이게 고정관념인 거예요. 예? 못 마시는 사람들을 가슴으로 생각하면 전대미문의 새로운 상상력이 싹이 튼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위대한 창작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공감할 때 그 아픔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걸 치유하려고 아이디어를 내는 게 뭐라고요? 상상력. 그걸 감지하는 능력은 감수성, 측은지심. 그래서 소주 가습기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기체 상태로 코를 흡입하는. 네? 그냥 농담 삼아서 재밌어서 보여드린 건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전혀 이거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네?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편집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 여러분이 사과에 대해서 책을 쓴다. 그러면 Nothing is original, everything is remix라는 게 뭐냐? 자, 사과 그러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담과 이브의 사과 생각나시죠? 자, 그 다음에 뉴턴의 사과, 스잔느라는 화가의 정물 속의 사과. 하여튼 사과라 하면 떠오르는 거 쭉 있죠? 계속 그렇게 편집하는 거예요. 수집하는 거예요. 수집,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건 좀 모르실 수 있는데 아까 르네 마그리트의 그 공개 사과 보여드릴 때 데페이즈만 기법 보여드렸죠? 예, 역발상의 사과. 그 다음에 스피노자의 사과, 나폴레옹의 사과, 백설공주의 미혹의 사과, 돌아가신 우리 스티브 잡스의 애플 사과. 이게 세계 지도처럼 보이잖아요. 저 애플로 사과에, 그죠? 자기는 애플이라는 로고로 세상을 지배하겠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기적의 사과라고 있어요. 유기농법으로 만든 사과.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저 공개의 사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과라는 키워드를 떠올린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메시지 이런 걸 다 모아보세요. 그 다음에 책 제목으로 세상을 바꾼 12개의 사과. 그래가지고 편집해서 그 다음날 갖다 주면 그 다음 달에 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 여러분이 사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리지널 사과를 만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이 만든 거를 주워다가 내 걸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브리콜레르인 거예요. 예? 자, 이제 그 르네 마그리트 말고요.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널려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느니 주워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명언을 남긴 친구가 있어요. 예?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내버려 두면 그걸 주워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훨씬 낫다.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창조는 다 원래 오리지널리 새로운 창작인 게 없다는 거예요. 남다른 방식으로 바라본 다음에 익숙한 걸 편집해서 낯설게 보여주면 낯설은 것이 바로 예술인 것이고 낯설게 보이는 것이 바로 창작인 거예요. 예? 그래서 브리콜레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체험적 상상력으로 세상에 돌아다니는 엄청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메시지를 나의 문제의식, 목적의식에 맞게끔 편집하고 가공해서 제3, 제4의 지식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그런 체험적인 지식의 연금술사. 이게 바로 브리콜레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초보자에게 주는 조언이라는 엘렌 코트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 다 잊어버려도 좋고요. 저 밑에 줄에 2줄로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브리콜레르한테 딱 맞는 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뭔가를 계획 세우는데 완벽하게 계획 세운 다음에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게 시작 못한 거 굉장히 많죠. 네. 시작하는 방법은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보면 시작하는 방법을 1년 전부터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사하라 사막도 갔다 오고 킬리만자로 올라갔다 왔거든요. 킬리만자로 올라가 보신 분. 네, 킬리만자로 올라갈 계획을 5년 전에 계획 세워가지고 지금도 계획 세우고 있어요. 저는 갔다 왔는데. 저는 킬리만자로 올라갔다 오면서 엄청난 또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정말 죽을 길자인 것 같아요. 이게 다시는 안 가려고 그래요. 올라갔다 오다 죽을 뻔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밤 11시에 4,700고지에서 5,800고지로 밤 8시간 사투 끝에 올라가거든요. 올라갔다 내려오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일단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에 표범이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여러분, 고은 선생님의 시 중에 이런 시 아세요?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아주 짤막한 시인데 사람들이 다 올라가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목적지까지, 아까 일본 사람이 제주도 100km 마라톤 뛸 때 출발지에서 꼬리니전까지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처럼. 그런데 힘을 쫙 뺀 다음에 주변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꽃이 널려 있는 거예요. 네? 네잎 클로바를 찾으려고 주변에 세잎 클로바가 많은 걸 계속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네잎 클로바 언제 발견해요? 세잎 클로바는 행복인 거고 네잎 클로바는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막 짓밟고 다니다가 행운을 죽을 때 찾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이미 우리가 찾는 행복, 즐거움, 감사함 이런 게 다 널려 있는데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멀리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은 선생님도 힘 빼고 주변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브리콜레르가 찾는 행복은 저쪽 목적지에 있지 않고 목적지로 가는 여정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수많은 간이역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목적지에 있지 않고 간이역에 있는데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너무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네? 달려가다 보니까 그 간이역을 그냥 스쳐 지나가죠. 지나가니까 행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차를 타고 가시다가 예전에 완행열차 많았잖아요. 대책 없이 아무 역에나 내려본 분. 저분은 딱 브리콜레르 같이 생기셨네 벌써. 예. 예. 내리셔서 뭐 하셨어요? 네, 거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시는 동안 대책 없이 아무 역에나 내리면 대책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계획된 목표, 목적지에 달려가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적지의 다른 곳에 고은 선생님 발견한 아름다운 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킬리만자로 얘기한 이유는 저도 올라갔다 오다 내려올 때 그 시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시를 읊었는데 그 시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체험적으로. 제가 그래서 그 시를 이렇게 바꿨어요.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내려갈 때도 못 보았네. 밤 11시에 이게 그 잠을 안 자고 올라가다가 이제 5,800고지에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졸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르파와 같이 내려오는데 잠깐 짬을 내가 졸다가 내려오고. 그래서 제가 고은 선생님한테 꼭 여쭤보려고 혹시 안 올라가 보시고 시를 쓰셨는지. 제가 올라갔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 시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라는 이유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경험을 통해서 엄청난 걸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다가 시간을 다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드리대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앉아서 위대한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준비를 할수록 준비를 거듭할수록 준비한 것을 실제 실행할 때가 되면 이미 때가 지나가 버린.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고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가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배운다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배워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브리콜레르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방법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알미 쌓이면 나가서 해보고 내가 책상에서 배웠던 깨달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실제 체험적 깨달음이 몸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브리콜레르가 세상을 향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은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몸을 움직인다는 것.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자, 경기도 파주에 가면 중소기업의 금고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금고회사예요. 이 회사의 회장님은 금고를 다 열어버려요.
실제로 미국 함대에서 20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금고도 열어버렸어요. 이 회장님이. 어떻게 열었는지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금고 여는 노하우를 전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금고를 열었어요. 네? 금고 여는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었어요. 책을 썼는데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분은 금고 여는 노하우를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금고의 원리를 이렇게 손으로 빨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손의 미묘한 감각의 차이로 금고를 다 열어버려요, 진짜로. 여러분이 김치 담그는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딸내미한테 시집 보낼 때 선물로 줬어요. 딸내미 시집 선물로. 딸내미가 엄마가 준 매뉴얼대로 시집 가서 김치를 그대로 담갔어요. 김치 담갔는데 엄마의 김치 맛하고 딸내미가 담근 김치 맛하고 맛이 똑같아요? 그 맛의 차이가 무슨 맛의 차이라고 그래요? 머리 맛의 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식은 그러니까 머리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손, 몸에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은 손에 들어있는 거예요. 머리 맛의 차이라고 안 하거든요. 손맛에 들어있는 지식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 손 잡고 있어요? 손을 엄마처럼 엄마하고 장기간 합숙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맥가이버처럼 저렇게도 해보고. 대장금 드라마에 보면 장금이가 한상홍이한테 밥을 할 때 물을 얼만큼 넣을까요? 자작하게. 고춧가루 얼만큼 뿌릴까요? 적당히.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적당히. 계량화 시킬 수 있어요? 네, 스승 밑에 가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신라 호텔에 있다가 초밥을 만들다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초밥집이 있어요. 그분은 초밥을 만들 때 밥알을 집으면 밥알이 350 밥톨이 딱 집혀. 두 번째도 350개, 세 번째도 350개가 집힌다니까요. 350개 집는 걸 매뉴얼로 만들 수 있어요? 손을 씻는다. 밥을 집는다. 아닌 것 같다. 다시 집는다. 이건 책으로 쓸 수도 없고 입으로 가르칠 수도 없고, 예? 그 초밥을 만들려면 그 주인하고 같이 장기간 합숙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이 와도 내 몸에 체화된 체험적 지혜는 그 어떤 인공지능이 발달돼도 기술이 발달돼도 초연결, 초지능 절대로 해낼 수 없어요. 그거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수록 우리가 브리콜레르적인 기질을 가지고, 예? 그런 체험적 지혜들을 몸으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브리콜레르 오행시를 읊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조만간에 삼행시 시집을 낼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많은데 삼행시 전문 시인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시집이 안 팔려요, 지금 너무. 그래서 좀 출판 시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좋아지면 삼행시 전문 시인으로 등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 글자로 된 걸 저는 시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루에 삼행시 하나씩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삼행시 이름으로 일단 써보세요. 여러분 삼행시를 딱 쓰는 순간 그걸 딱 보면 여러분의 어휘력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휘력이 얼마나 미천한지는 삼행시에 딱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개념 없는 사람인지 단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삼행시를 지으려면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촌철살인의 통찰력, 막 어휘력, 문장력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예? 한번 실제로 연습해 보세요. 삼겹살, 그럼 딱 보는 순간 그 삼겹살 삼행시를 잘 쓰면 삼겹살 집 사장님이 자기 주면 안 되겠냐고, 삼겹살은 평생 드시게 할 테니까 삼행시만 잘 지면 먹고 사는 데도 지장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브리콜레르, 이게 굉장히 난해한 오행시예요. 단어가 전부 다 어려워요. V가 뭘까요? 거기 여러분 읽어보세요. V. 네,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역발상의 고수? 역발상의 귀재. 예.
V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거의 없더라. 제가 국어사전 다 찾아봤어요. 예. 자, 두 번째, 리. 네, 리가 뭐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리비아 사막 같은 데서도 주어진 사막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을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는 브리콜레르의 기질을 제가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네, 꼴찌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꼴찌에게 우리는 비난과 저주를 보내는데 실제로 꼴찌를 해보면 많은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희망은 저는 바닥에서 싹이 튼다고 생각해요. 예, 밑바닥은 희망의 터전이라고 생각해요.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정상을 정복한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에 간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여러분은 보니까 다 정상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브리콜레. 예, 융합형인재. 레미제라블 영화 보셨어요? 예. 마지막으로 르. 네, 르누아르 아시죠? 르누아르가 모르시면 삼행시, 오행시의 르누아르를 동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브리콜레르에 동원된 5개의 시작하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언어들의 조합을 보시면 이게 쉽지 않은 오행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지어놓고 보면 브리콜레르 제가 지향하려고 했던 어떤 본질이나 그 인재의 특성들을 제가 다 담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브리콜레르는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도전 체험을 즐기면서 안 가본 데를 자꾸 가보고 그런 낯선 체험을 해봐야 나의 신체에 도입되는 체험적 자극이 받기 때문에 내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거고요. 두 번째, 인간관계, 인맥을 새롭게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또 많은 깨달음을 얻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어떤 조언을 구할 때 여러분이 주로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상했고 익숙한 조언을 얻게 되니까 새로운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의 확산을 넓혀서, 인맥을 넓히는 방법은 새로운 모임에, 동네끼 개모임은 그만하시고, 자꾸 이런 데도 와보셔서 자꾸 서로 이렇게 마주쳐 보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끼리 또 만나게 되고, 마지막에 아이한테 책만 읽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책을 읽고 TV 끄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리더십, 솔선수범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아이들도 엄마도 책을 읽는구나, 그래서 나도 읽어야 되겠구나. 반면교사였었잖아요. 예전에는 엄마는 책을 안 읽으면서 말이야 나한테만 책을 읽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자꾸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특히 체험을 바꿔나가시면서 브리콜레르형 인재로 거듭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제분들도 브리콜레르형 인재로 거듭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